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이 미국의 FOMC를 지금 결정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와 관련된 기술 혁신 가능성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낙관론이 이어지면서 장중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 종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약 5% 가까이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지으면서 상승세를 굉장히 급격하게 시현했습니다. 이 바로 연내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때문인데요. 한국 관련 발언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이 미중 간의 유화적인 관계 개선, 또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밤사이에는 활용 정점으로 엔비디아의 GTC, 젠슨 황 기조연설까지 겹치면서 밤사이 3대 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3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0.8% 상승했고요. 또 S&P 500 지수는 0.23% 상승하면서 이 장중 6,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연내 7,000포인트 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S&P 500인데요. 밤사이에 이 지수를 또다시 신고가 랠리로 잇게 만든 세 가지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미중 간에 계속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이 펜타닐 관련 관세를 현행 20%에서 10%로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건은 중국이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출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그런 조건인데 만약에 이번에 미국이 이 관세를 조정할 경우에는 현재 평균 55% 수준인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체 관세율이 약 45%가량으로 10%포인트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이 미국 내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데요. 이 밤사이에는 월가의 주요 증권사 14곳 중에 한 곳을 제외한 13곳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연내 2회 추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 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모든 것의 이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연내 50bp의 추가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이번 연말 2025년 말에 금리가 3.5%에서 3.75%로 조정이 되는 것이 가장 유력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저는 이제 FOMC 아저씨라고도 부릅니다. FOMC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사를 많이 내는 기자인데 이 닉 기자가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긴축 중단을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보도를 냈습니다. 이 원래는 당초에는 연말쯤에 이 중단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지만 최근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압박, 이 유동성 긴장이 예상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커지면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조기 종료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 역시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활기를 불어넣어줬고요. 또 이어서 AI 반도체 역시 지속적으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엔비디아가 무려 5%에 가까운 강세 시현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죠. GTC 2025가 밤사이에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서 젠슨 황 CEO의 화상 연설 덕분에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총 5조 달러가 거의 코앞에 다다른 그런 엔비디아인데 우선은 AI 칩 수요가 폭발적이라면서 AI가 코너를 막 돌았다. 이제 드디어 수익성을 본격적으로 펼칠 때가 다가왔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 기관들과의 협력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이 우버와 노키아, 루시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란티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일라일릴리, 조비, 미국 에너지부 지금까지 밤사이에 나온 이 파트너십만 해도 이만큼이 현재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7대 새로운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또 노키아가 밤사이에 22%가량 급등했는데 이 10억 달러 규모의 노키아 지분을 엔비디아 측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차세대 6G 기술 공동 개발 협력을 발표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과 관련된 이슈도 밤사이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젠순왕 CEO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그룹과의 AI 칩 공급 계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이 시장의 돈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3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상하게 히트맵에서는 빨간불, 하락불이 더 전반적으로는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입니다. 실제로 오늘 S&P 500 종목 500개 중에서 상승한 종목은 104개에 불과했는데요. 그만큼 이 AI 반도체로의 쏠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 AI 인프라 그리고 빅테크 중심 위주로 오늘 초록불, 상승불을 강하게 켰고요. 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중에서 기대지수가 상당히 후퇴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때문에 이 소비재와 그리고 산업재 전반은 빨간불, 하락불을 켰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밤사이의 특징주들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가장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에 가까운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밤사이에 이 1,350억 달러 상당의 오픈 AI 지분 27%가량을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실적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오픈 AI와의 기존 파트너십을 변경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약 지분 27%를 보유하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또 반대로 오픈 AI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서비스를 2,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구매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이어서 테슬라는 1.8% 상승했습니다. 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회 의장이 상당히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이 대량 판매를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이 차기 저가형 사이버캡을 위해서라면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 수익성에 맞춰서 전기차 관련 판매 방식을 운용을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 마찬가지로 2%대 상승했습니다.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약 1%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해냈는데요. 이 어제였습니다. 아마존이 최대 3만 명가량의 인력 감축 계획을 현재 구상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14,0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3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14,000명도 정말 기록적인 규모의 인력 감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 비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더해서 인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가 밤사이에 0.08% 상승 마감지였는데요. 우선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3분기 실적과 또 마찬가지로 매출, EPS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대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월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밤사이에 호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용 제한 이 정책에 동의하게 되면서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하락시킨 메타였고요. 애플은 0.07%, 마찬가지로 다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사조 클럽을 밤사이에 입성했습니다. 그만큼 계속적으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상승폭을 제한한 애플이었고요. 밤사이에는 베어드가 목표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어서 세 번째로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 애플입니다. 이어서 인텔은 밤사이에 5%의 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리포탄 CEO가 화요일에 한 포럼에서 회사를 다시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재정비하겠다면서 기업 재건 전략을 공유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번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가 인텔이 미국의 국가 전략 산업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육성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에게 자신감을 내비친 영향이 컸고요. 또 이어서 나머지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발표주들 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블룸에너지 종전에 장마감 직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약 4%대 상승 보여줬었고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대표적인 관련주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전력망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3분기 EPS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온기가 감돌았고요. 또 페이팔은 3.9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물론 3분기 호실적은 물론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챗 GPT 플랫폼에 페이팔의 결제 솔루션을 통합할 예정이라면서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점, 또 이어서 분기 배당을 신설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주당 14센트로 책정이 됐고요. 이어서 UPS 택배 업체죠. 8%가량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종전의 히트맵에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가지 테마성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젠슨왕 CEO의 이 GTC 행사에서의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젠슨황 CEO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양자 컴퓨팅이고요. 아직까지는 부차적으로 AI 반도체를 도와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이런 약간의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주 항공 드론들도 오늘 살짝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조비 항공은 정규작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 장 막판 들어서 장 후반쯤에 거의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수급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자율 비행 기술, 이 슈퍼파일럿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고요. 또 이어서 이 원자력 과 우라늄 섹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 정부가 AI 배치와 또 원자력 발전을 더욱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 카메코 또 브룩필드 등과 800억 달러 규모의 이 신규 원자로 건설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카메코는 밤사이에 약 23%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2%가량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어제 말씀드렸었던 오펙 플러스의 이번 주말 회의에서의 12월 증산 가능성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 제재안이 사실상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계속적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 달러 약세가 소폭 진행이 됐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이 한미 양국의 합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불안감에 2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어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완전한 협의가 수요일까지는 마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에 상방 압력을 더했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약 1%가량 잠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정받는 흐름 나타나면서 어느덧 온스당 3,97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는데요. 이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이고요. 밤사이에 AI 거품론 역시 말끔하게 거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금 가격 역시 하락했고요. 비슷한 이유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금리 역시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 자, 먹어버렸어. 뉴욕 증시 지금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면서 흐름이 또요? 상당히 좋았는데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또 필두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오늘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의 노키아와의 인수 소식 그리고 또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됐죠.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핵심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좀 주목이 되세요? 아 근데 지수가 오히려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각도가. 네. 와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각도가 가파르면 더 잘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각도가 아니고. 네. 아 이건 진짜 미국은 진짜 제가 어제 그 뉴스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서학개미가 운다 이런 기사를 써서 댓글에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장은 그냥 언제나 이렇게 항상 이 정도가 원래 하는 거기였다. 네.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국내장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이제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 확실치 않다는 그 댓글의 어떤 의견들이었던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면은 글쎄 이게 지금 악재가 아예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네. 미스터 마켓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예. 이렇게 가파르게 판단을 한 것은 지금 그 앞으로 나올 이런 한 1, 2주간 멀게는 한 달간의 이슈가 모두 다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가 아닌가. 왜냐하면 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거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제가 시진핑하고 뭐가 좋은 게 나올지 아니면 기업 실적이 엔비디아가 또 말도 안 되는 뭘 들고 나올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제가 네. 예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예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가의 흐름, 차트가 저렇게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특히 미국장, 미국 지수 저거 일부 세력이 장난해서 그릴 수 없습니다. 자, 언론에 몇몇 나올 때 있죠. 예. 정말 초소형주, 대주주랑 짜고 막 그 돈 다 매집해가지고 막 움직여서 차트 그리고 이런 것들. 미국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이성적인 판단 하에 모든 이슈가 다 수렴되어서 저기 뭉쳐져서 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길게는 6개월 먼저 선행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말을 넘어서 내년 초까지도
이 모든 이슈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밖에 안 나온다는, 혹은 악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오히려 호재로 반전돼 버리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들죠. 네. 짧게 보더라도 지금 FOMC 금리 인하는 이 지금 지수를 보면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지금 그건 포기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시진핑하고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안 그러면 저렇게 갭이 2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틀 연속 갭이 나왔습니다. 상승 갭이요. 상승 갭은 정말 강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저렇게 투갭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이 지금 너무나 강렬하다는 겁니다. 네,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승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하면서도 연말과 내년에 계속해서 호재가 이어질 것이다.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갈등이 있지만 또 금리 인하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FOMC가 내일이면 이제 금리가 나오는데요. 뭐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지금 지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소비자 심리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이유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둔화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 더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3개월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경제와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이 소비 심리를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신뢰 지수가 전달보다 1포인트 떨어진 94.6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6개월 대한 이 기대 지수는 71.5로 6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18.4로 소폭 상승했고 반면 일자리가 많다고 답한 비율은 27.8로 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상황이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지만 향후 고용 전망과 소득 기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고 느끼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 신호를 낼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물가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고용 시장,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뭐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주식 시장이 예. 저렇게 강하면 지금 모든 것은 다 긍정적으로 해석될 뿐이에요.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할 명분이 생겼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죠.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거를 경기가 나쁘네라고 해석을 해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먹히지 않습니다. 악재가. 시장이 저렇게 강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뭐 신뢰지수, 뭐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뭐 어떻게 나오든 미시간대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어떻게 나오든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좋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별 큰 영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실적도 항상 보면 예상치 상회하면 어닝 서프라이즈잖아요.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마이너스 것보다 그 큰 마이너스 것보다 적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93.4가 예상치였는데 94.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95.6에 비해서 1포인트가 하락했다. 그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다에 집중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지금 94.6이죠? 94.6으로 하락을 했는데 93.4는 넘어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현재 지수가 있고 기대 지수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9.30이 나왔습니다. 기대 지수는 71.50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1985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5년,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헤드라인에서 나오는 이 93.4, 94.6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100 이하니까 그걸로 보면 저기죠. 아직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보다 나쁘게 보는 사람이 많네. 그건 그냥 절대값이고 100 이하니까 네. 그거에만 집중을 하면은 100 이상 안 갔으니까 아직도 소비자들의 신뢰 지수는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예. 하지만 예상치 상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이 93.4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94.6이 나왔으니 100의 미만이더라도 이거는 예상치 상회라서 더 좋은 거죠. 지금 100 미만이 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작년, 올해 들어서죠. 올해 한 2, 3월 달 지나면서 10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 전에는 100 초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접근을 한다면 2025년도 초보다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없어. 해서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야. 이 논리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129.30 나온 거 있잖아요. 현재 기대지수. 네. 현재 기대지수, 현재 생활에 대한 기대지수는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는 조금 떨어졌죠. 그쵸. 이게 엇갈렸습니다. 현재 지수와 기대지수가 엇갈렸어요. 미시간대에도 있는데 뭐 이 기간이 조금 틀려요. 이 지금 미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향후 예를 들어 5년, 10년치가 나옵니다. 미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너무 멀죠. 우리가 1년도 예상을 못 하는데 5년, 10년 예상이 좀 멀잖아요. 얘네들은 6개월 후를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고 6개월 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감이 그쵸. 좀 떨어졌다. 6월 이후로 최저치.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건 그냥 참조 자료일 뿐입니다. 네. 결국 주식시장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미시간대 이 그 소비자 심리지수라든가 컨퍼런스보다 소비자 신뢰지수 이거는 파월이 예전에도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본다고 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나 컨퍼런스보다 소비자 신뢰지수 이걸 보고 판단하겠죠.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지수가 좀 안 좋네. 네. 그리고 예상치 상회를 했지만 요 헤드라인도 조금 그 9월 달에 비해서 하락했네. 그럼 내가 이제 금리 인하해야겠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죠. 소비자들의 신뢰지수라든가 자신감이 떨어졌다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를 살려주겠구나. 주식시장에 부양되겠네.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겠죠. 네. 이 금리 인하 발표에 대해서는 이 지수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 인수 지분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통신 장비 기업 노키아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주당 6.01달러에 1억 6,600만 주를 취득하면서 노키아 지분 2.9%를 확보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휴대폰과 더불어서 광 케이블, 스위치, 라우터 등 통신 인프라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노키아는 5G, 6G 제품에 엔비디아 칩을 적용해 AI 네트워크 성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인텔, 오픈 AI 등 핵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계는 엔비디아가 네트워크까지 장악하며 AI 패권 경쟁을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지금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나왔습니다. 이제 뭐 AI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노키아 네. 죄송한데 저 망한 줄 알았습니다. 안 망했네요. 네. 네, 아시다시피 지금 피처폰 시대에는 네. 노키아가 왕이었거든요. 예. 피처폰, 한때는 바보폰, 뭐 멍청이 거의 폰이라고 예. 그러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애플과 삼성이 떠오르니까 노키아가 완전 저물었거든요. 예. 그동안 그런데- 그럼 노키아는 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노키아랑 블랙베리 이런 거 오바마 폰 있었잖아요. 네. 아무도 안 쓰잖아요. 옆에 그러니까요. 있나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네. 근데 노키아가 그렇게 피처폰 사업이 망해가지고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을 못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뭐 이게 구세주도 아니고 노키아를 손을 잡았다? 이게 노키아랑 피처폰 사업을 뭐 되살려고 손을 잡은 게 아니고 예. 노키아가 사업부를 완전히 전환시켰어요. 그 뒤에 뭐 했냐면은 광 케이블, 스위치, 라우터 이것들이 네. 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부품들이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노키아랑 손을 잡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이 노키아가 6G죠. 네. 6G 기지국에 자사칩을 탑재하는 뭐 이걸로 이 지금 전력 효율성 개선하는 계획에 요게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지금 발언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GTC에서 나온 거죠. 네. GTC, GPU를 워낙에 내세우다 보니까 아예 컨퍼런스 앞에다가 G자를 붙여버린 거예요. 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인텔의 CPU 시대가 저물었다 뭐 완전 이런 건데
어쨌든 거기서 나온 얘기죠. 그래서 지금 6G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지금 스타링크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5G 뭐 말 많았잖아요. 4G에서 5G로 옮겼는데 요금은 비싼데 하나도 안 터져서 4G로 오히려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6G는 완전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예. 음영 지역을 없애주는. 예를 들어 사막, 북극, 남극, 배 위에서 하늘 위에서 예. 통신이 끊기지 않고 될 수 있는 네네. 그런 음영 지역을 커버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거기 기지국을 못 세우니까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다 띄워버렸죠. 띄우면 땅에다 기지국 못 세우는 것도 위에 위성이 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6G인데 네. 미국 내 6G 통신망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면서 핀란드에 요 통신 장비 회사 노키아라고 딱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피처폰 회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통신 장비 회사 노키아로서 6G 통신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 선택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키아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엔비디아와 함께 다시 스마트폰 시대에 부진했던 이 역사를 딛고 네. 이번에 다시 인공지능 시대에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여 그때처럼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으로서 참여를 해서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GTC에서 이 얘기만 나온 건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지금 젠슨왕이 기조연설하는 거 그 다 요즘에는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원래 개발자 회의였잖아요. 근데 개발자 회의가 아니라 완전 팬클럽 저기가 돼버렸습니다. 보시면은 네. 막 조명 사이키 조명 쏘고 막 가죽 재킷 입고 나와가지고 거의 막 사인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저 얘기도 나온 거죠. 아까 양자 컴퓨터 얘기 잠깐 나오던데 예. 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해버리겠다고 하니까 다른 양자 컴퓨터가 약한 거예요. 네. 지금 슈퍼컴퓨터 2대를 지원을 할 건데 7대네요. 총 AI 슈퍼컴퓨터를 7대를 지원할 건데 두 곳에다가 지원할 거예요. 네. 지금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 중에 아르곤 국립연구소랑 로스앨러머스 국립연구소가 있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7대의 AI 슈퍼컴퓨터를 지원을 할 건데 네. 그 슈퍼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를 그냥 해버리니 다른 양자 컴퓨터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엔비디아는 또 급등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저번에도 한번 그런 경우 있었죠. 예.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터의 어떤 성능이 좋게 나오면서 다른 양자주들이 다 몰라 그랬어요. 어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기조연설 앞과 후에 전부 다 트럼프를 넣었습니다. 저번에도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네. 거기 가서도 또 그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회자가 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젠슨왕 때문입니까? GPU 때문입니까? 했을 때 그거는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아부 아닌 아부를 했거든요. 네. 어제는 대놓고 마치 선거관리위원장처럼 캐치프레이즈를 외쳤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유명한 마가죠. 예. 이거를 외치면서 완전 GTC가 트럼프의 어떤 칭송 잔치가 돼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노키아까지 간밤에 거의 뭐 20%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유럽 1년 시장에서 노키아가 또 최고가를 갔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희가 뭐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차트를 많이 보아왔는데 노키아 한번 차트를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노키아 하겠습니다. 차트요? 노키아 차트는 다른 데 열어봐야 되는데요. 아. 지금 네, 노키아가 지금 이 거의 뭐 HTS는 구현이 안 되고요. 그거는 예. 다른 사이트에서 찾아야 돼요. 네, 노키아 ADR 상장되어 있네요. 노키아 ADR 상장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만 예, ADR로 상장되는 줄 몰랐네요. 노키아 ADR이 지금 이번 달에만 70.27% 올랐네요. 와, 이거 무슨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만 묻으면 네. 그냥 다 폭등이에요. 네, 어떻게든 엔비디아에 뭐라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노키아가 이렇게 됐죠. 이 예전의 차트를 보세요.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다가 엔비디아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 나옵니다. 네. 네, 유럽에 있는 핀란드 증시 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헬싱키 증시를.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엔비디아, 노키아 잠밤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자, AI 산업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핵심 기업의 지배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는 챗 GPT, 오픈 AI가 현재 지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비영리 중심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 주주로 올랐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 중심의 새로운 지배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비영리 재단이 영리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공식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픈 AI의 비영리 법인은 오픈 AI 파운데이션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 재단은 영리 법인 오픈 AI 그룹 PBC의 지분 26%, 즉 약 1,300억 달러 규모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영리 부분 지분 27%를 가지면서 2대 주주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지분 가치는 1,350억 달러, 한화로 약 197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2032년까지 오픈 AI의 핵심 기술, 특히 범용 인공지능에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오픈 AI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이용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성장의 성과가 사회 환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마이크로 주가 뉴욕 증시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런 구조가 예전에도 있었었나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이게 너무 구조여가지고요. 복잡한데 예. 사실. 자, 이게 앨런 머스크랑 지금 샘 알트먼이랑 싸운 지점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실. 지금 오픈 AI가 지금 2015년도에 이때만 해도 이럴 줄 알았을까요? 샘 알트먼이랑 앨런 머스크가 이걸 공동 설립해서 지금 챗 GPT의 근간이 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엄청 그냥 완전 분열이 되어버렸죠. 스타게이트 사업 발표할 때 보셨잖아요. 샘 알트먼이랑 손정희 회장이랑 그다음에 지금 그 오라클 회장이 셋이 나와가지고 네. 투자 발표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썩나서 뒤에서 쟤네들 돈 없다.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다고 그렇게 비하를 했잖아요. 그게 샘 알트먼이랑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 샘 알트먼은 여기서 어쨌든 간에 수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앨런 머스크는 계속해서 비영리로 지금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샘 알트먼은 이거를 어떻게든 수익을 얻어야 되고 수익 얻기 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챗 GPT가 뭐 이렇게 잘 될 줄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챗 GPT가 너무 잘 돼서 이게 지금 계속 앞서 나가야 되니 뒤에서 따라오는 LLM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내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니 돈 수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하려다가 네. 앨런 머스크가 그게 싫어서 샘 알트먼을 내치고 뭐 서로 인력을 뺏고 난리를 치다가 혼자 나가갖고 XAI를 차려버렸죠. 예. 저기 앨런 머스크는.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완전히 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은 하도 말이 많으니 어떻게 했냐면은 비영리 조직의 통제는 받는데 공익법인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익이니까 이건 이익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비영리 조직의 통제를 받겠다.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비영리 조직에 무슨 컨펌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복잡한 구조랑 상관없이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여기서 창출되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리기업이 공익법인이 네. 비영리 조직의 통제받는 공익법인으로 지배구조가 전환된다 한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분이 27%로 오히려 늘어나고요. 오픈 AI의 수익을 20%를 계속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조건 중에서 오픈 A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받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지급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네. 여기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맨 처음에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던 이 오픈 AI의 최초에 투자를 했던 최초 투자자로서 네. 지금 이익을 계속해서 향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를 하고 도와줬던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 결실을 완전히 크게 가져가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분 20%가 넘거든요. 지금도 고점 부근인데 앞으로의 주가 차트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이슈인데요. 이 테슬라와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머스크가 정치색이 없었다면 더 많이 네, 차량 재밌는 판매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련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판매가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은 머스크의 당파적 효과가 지난 2년 반 동안 테슬라의 판매 손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을 자제했다면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100만에서 126만 대를 더 팔 수 있었다라는 보고인데요. 이는 기존 판매량보다 약 67에서 83% 더 많은 수준입니다. 2022년 10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며 정치적 입장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과도 겹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며 공화당 후보에게 약 3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민주당 성향 소비자들을 멀어지게 했다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경쟁 전기차 하이브리드 업체의 판매는 17에서 22%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머스크의 발언이 없었다면 캘리포니아는 더 빨리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진짜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실질적인 보고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사실 가정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에 이프는 없죠. 우리가 재밌게 생각해 보는 건데, 그렇죠? 뭐 이게 다시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사인 볼트가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예. 세계 신기록이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시 뛸 수는 없잖아요. 앨런 머스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정치적 발언을 안 했다면 그럼 이만큼 더 팔지 않았을까? 주가는 더 사상 최고가를 더 가지 않았을까? 근데 뭐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이득 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득도 크게 봤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급등했던 게 테슬라 주가고 그 뒤로 삐끗삐끗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쉬운 거죠. 매그니피센트 7이 지금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날라오고 애플도 지금 4조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 없고, 뭐 그랬다면 테슬라가 저 3강에 들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아쉬움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냥 저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성향의 구매자가 테슬라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이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랑 다른 게 거기에 민주당 성향 지지자랑 공화당 지지 성향의 지지자에 대해서 나눠서 그 저기를 매겨요. 네. 그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소비자들의 앞으로 향후 기대감 그리고 지금의 기대 이런 것들을 저기 수치로 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와요. 공화당 지지자들은 지금 앞에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가계 상황이 똑같아. 같이 계란을 두 개를 못 먹고 있어도 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를 아주 안 좋게 보고요. 네.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게 지금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민주당 성향의 구매자가 테슬라를 안 샀다. 이렇게 예일대가 연구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의 CEO가 공화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싫은 거죠. 테슬라가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데 내가 차마 앨런 머스크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못 사겠어. 그래서 GM 걸 사겠다. 뭐 이렇게 빠져나간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수치로 126만 대 손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바람에 그 극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표를 뭐 잃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어느 정도 저기 수치화가 지금 된 것으로 보이는데 126만 대. 네. 뭐 정치색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뭐 이거는 뭐 저기고요. 이 지금 주가 상황이 중요하죠. 역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으니까 네.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500달러 넘어서서 간다면 예. 테슬라의 비전은 너무나 강하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가치는 한없이 높다. 이게 증명이 되겠죠. 고점을 돌파하면 모든 게 다 수면 아래로 잠깁니다. 500달러 돌파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대 126만 대 판매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경쟁사들이 또 20%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앞으로 향후의 이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오늘도 자세하게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외신에서 주목한 국내 이슈와 기업들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우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더불어서 현대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자, 미국에서 나온 소식인데 지금 40년 만에 대형 원전 착공 소식이네요. 블룸버그 기사의 보도고요. 뭐 AI를 돌리려면 사실 뭐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력난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원전 착공이라던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블룸버그에서는 텍사스에 11기가와트급 대형 원전이 건설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름이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릭 페리 전 장관이 주도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본토에서 저희가 뭐 저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SMR이 아니라 이렇게 대형 원전을 건설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가 처음에 고리 원전을 지을 때 우리는 예.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네. 웨스팅하우스 많이 들어오셨죠. 웨스팅하우스가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전수해주면서 우리나라가 원전 이제 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79년도에 TMI, 그러니까 쓰리 마일 아일랜드에서 이제 그 원전 방사선 누출 사고 나면서 그 펜실베니아에 있어가지고 무슨 뭐 사막이나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에서 사고가 났으면 충격이 덜할 텐데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펜실베니아 터졌고 그 근처에 바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원전을 갖다가 금방 짓고 기피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대형 원전을 짓는 것이 중단됩니다. 그러기에 40년이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고리 원전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을 갖다 많이 지으면서 웨스팅하우스랑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자체의 기술은 이제 웨스팅하우스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원전을 짓는 것을 우리나라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불관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술력의 그 주체가 뒤바뀝니다. 그래서 여전히 웨스팅하우스는 지적재산권을 일부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을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원전을 실제로 짓는 원전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로 자동차를 치면 이제 엔진이 되겠습니다. 원자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다음에 원자로를 갖다가 핵 중심으로 해서 원전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원전을 짓는 것은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원전의 실용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텍사스에서 무려 11기가와트의 원전을 짓기로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쓰리마일 아일랜드 이후로는 최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MR이 아니라 대형 원전을 짓게 된 이유 바로 AI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왜 원전을 지어야 되느냐, 왜 전기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통상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는 한번 검색을 질문을 하고 답변 돌아오는 거 이거는 이제 이쪽 용어로 쿼리라고 합니다. 한 쿼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0.3와트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챗GPT를 쓸 때는 이런 게 우리가 새로 이제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시작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답변 돌아올 때는 우리가 생각해도 통상의 검색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3와트시 그러니까 통상의 검색보다는 무려 10배나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텍스트 기반에 우리가 질문하고 묻고 할 때가 이제 3와트시고 지금은 사실은 뭐 저도 어저께 이제 필요해서 그 챗GPT를 통해서 지브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거나 그다음 더 나아가서 소라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전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당연히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 다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전기 소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챗GPT로 그 얘기되는 이제 생성형 AI가 인류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기도 또 많이 필요한다. 이래서 이제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 각국의 어떤 요구이고 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 원전을 짓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까 말씀드린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또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도 엮여 있잖아요. 어떤 기업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예.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어떻게 나냐면 이번에 이제 텍사스에 11기가와트라는 거는 전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질 건지 저도 자세하게 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체코나 이제 그 UA에다가 그 짓게 된 원전은 1.4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11기가와트면 거의 8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엄청난 그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원자로는 자동차 엔진인데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짓고 이번에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원자로 자체는 이제
두산 에너비트 짓는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원자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중요한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핵심 부품들 역시 다 두산 에너비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두산 에너비트 주가가 갑자기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랑 그 직접 재산권인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블룸버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페르미 아메리카가 그 웨스팅하우스에 얘기해서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아마 직접 분쟁이 없도록 그 페르미 아메리카가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한국원전과는 조금 분쟁이 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분쟁의 이슈를 해소하고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미 해결해놨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랑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갖다가 페르미 아메리카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네. 텍사스를 아까 말씀했지만 이 페르미 아메리카를 주도한 사람이 릭 페리 이제 전 텍사스 주지사입니다. 주지사인 동시에 그 에너지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 바탕으로 이 사업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비트가 현대건설의 YTD 어제 종가로 YTD를 KRS 기준으로 보면은 두산 에너비트 같은 경우 378% 그리고 이제 두산 현대건설 같은 경우 170%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주가 상승률은 계속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AI가 만든 이 전력난이 미국을 다시금 원전 부흥의 기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NN의 보도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 추방 노동자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뭐 지금 현대차 공장을 두고서 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단속에 좀 반대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공장 재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그룹에서는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라면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발언을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 사건도 많은 분들이 뭐 인지하시겠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게 됐냐면 미국이 원해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현대차가 사실 앞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력을 하면서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가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IC, 그러니까 미국 이민 단속법을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한 450명 정도의 근로자를 구금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300명이 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렇게 구금을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나라를 도와주러 갔는데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구금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단 이제 하나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관광 비자로 간 분들인데 이분들 관광 비자가 아니고 영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이민 단속국이 구금을 할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었다. 적법하게 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아쉽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롯한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금을 했는데 그래도 너네 나라를 도와주러 왔는데 너무나 이렇게 최악의 죄질이 나쁜 사람처럼 대우하면서 인권 유린 수준에서 그 처우한 것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입장이고 그걸 우리가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을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간 것은 분명하고 그러면 결국 또다시 이제 조지아주 공장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본토에 가서 다각도로 우리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중요한 긴밀한 어떤 협조와 그 현장에서 실시되는 어떤 현장 공장의 확대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오지 않습니까? 이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의 그 질문과 대담 속에서 이것을 갖고 질문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이민국 단속을 반대했고 그들이 참 숙련된 노동자들인데 단속을 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비자 문제를 제도를 개선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비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탄력을 추진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3,500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뭐 실속을 챙기려면은 마스카라던가 또 이렇게 만우가까지 좀 이런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서 3,500억 달러,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 좀 넘는데 그 외환보유고를 전체를 다 줘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또 우리가 또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주 에이펙 회담 열리기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현금을 달라, 선불을 달라, 그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대담에서 우리가 중요히 알 수 있는 속내가 무엇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가 융성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손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이민 단속국이 불법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적법하게 했지만 하지만 본인의 어떤 판단으로는 아쉽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의견을 표출했고 그리고 이 비자 문제가 있었으니까 비자 문제를 내가 개선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발판으로 트럼프 대통령 협상을 하면서 비자 문제를 갱신하는 동시에 3,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충당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마스가 조선소를 갖다 우리가 또 미국의 조선소를 갖다가 다시 한번 부흥시켜줘야 되고 미국의 좀 전에 말씀드린 두산 에너비티가 미국의 어떤 그 페르미 아메리카를 갖다가 한다면 거기도 두산 에너비티 많은 근로자들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마스가 마누가라는 것들 프로젝트를 우리가 대규모로 시작하니까 그 프로젝트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너네가 필요한 우리가 일꾼들을 우리의 숙련된 근로자들을 전문가들을 미국에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3,500억 달러는 야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4천 몇백억 달러 없는데 다 달라는 거 너무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비자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도 사실은 뭐 안 하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 단속에 반대한다, 그들이 복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와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이고 저희 한국의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내로 내비치네요.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 정부도 있고 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도 지어되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SK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현대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LG 에너솔루션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다각도로 또는 이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1대1로 또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일치 단결된 단일 대우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개별 기업이 현대차처럼 우리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추가 투자를 하겠다.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치고 나가면 우리나라가 협상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여론이 안 좋다. 우리가 지금 반미 감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다른 한편으로 이제 채찍 같은 것도 제시해야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녹여서 3,500억 달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히든글로벌 조우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모바일 드램 공급 확대 요청을 받았다. 내년 2분기 공급 물량만 LPDDR5X 기준 약 1,300만 개에 달하며 삼성은 10나노급 5세대 D램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애플 물량에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AI 기능이 본격 적용되며 D램 용량이 8GB에서 12GB로 늘었고 차세대 아이폰 18은 일반 모델에도 12GB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하고 삼성의 애플향 D램 점유율도 확대됐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일비 드램을 HBM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HBM3N 1A, HBM4N, 1C 드램을 활용해 일비 드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수율 문제도 해소돼 애플의 요구에 대응할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모리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 속에 애플뿐 아니라 빅테크들도 D램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주요 업체들은 4분기 모바일 드램 가격을 20% 이상 인상했고 증권가는 HBM 호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며 드램의 장기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시장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3분기 우리 GDP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유추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표가 벌써 나왔군요. 자, 표를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예, 이 1분기에 우리 마이너스 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3분기에 가서 1.2%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 좀 반등을 하고요. 1.2% 성장은 1년 반 전, 그러니까 24년 1분기 때 성장이랑 같습니다. 다시 그때 수준의 성장으로 올라왔다. 보시면 마치 이게 자꾸 이게 보면 저도 이제 요즘에 차트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차트를 보면 쌍바닥 찍고 올라온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시 경제가 지금 성장률이 올 들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를 지나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올해 우리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 당초는 1.1% 그러니까 당초에도 좀 성장률 전망치가 낮았던 건 아닌데 그거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것들은 조금 전에 막대 그래프가 있었는데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민간 소비였습니다. 그럼 왜 민간 소비가 저렇게 1.3% 성장을 했고 저 1.3% 성장을 한 게 실질적으로 1.2% 성장하는데 0.8%포인트를 기여를 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왜 그랬는가? 결국은 앞서 기사 제목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번 7월부터 이제 지원이 시작된 이 민간 소비 쿠폰, 민생 소비 쿠폰 이 영향이 아주 가장 직접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2차 소비 쿠폰도 이제 다 지원이 됐고 아마 상당 부분 이제 소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죽어가던 우리 내수장을 일단 마중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봤을 때 그 막대 그래프가 보면 민간 소비도 좋지만 설비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가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업들이 좀 설비 투자에 본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올해 설비 투자는 3분기 성장률에 0.2%포인트 기여를 해서 이게 전에 마이너스였던 거에 비하면 좀 훨씬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올해 우리 성장률 전망치 1% 될까 말까 이렇게 좀 전망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장률만 놓고 본다면 이제 4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0.2% 성장만 해도 우리는 올해 한국 경제는 1%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라면 좀 전에 그 차트 보셨던 것처럼 쌍바닥 찍고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또 이런 추세라면 4분기에 0.2% 이상의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해 1%가 조금이라도 더 넘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물론 잠재 성장률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미미합니다만은 우리가 성장률이 이제 반등을 한다. 이 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좀 시장이 좀 받쳐주고 주가 상승에 따른 소위 말하는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까지 좀 뒷받침이 된다면 소비가 더 좋아지고 해서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더 좀 좋아지고 해서 성장률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매크로 지표들도 거시 지표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데일리 단독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텔레그램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핵심은 이겁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올해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열압착 본더죠, TC 본더를 더 이상 이제 발주를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이데일리 기자가 취재를 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원래 한 5, 60대 정도 TC 본더가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 두 군데에서 대략 한 1,300억 정도 수주를 했거든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비슷한 정도의 발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게 이제 사실상 뭐 이 기사가 확실하다고 이제 뭐 확인을 한 거겠습니다만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 그러면 즉 SK하이닉스에서 확인을 해준다 그런다면 아무래도 그 정도는 이 한미반도체나 하나세미텍이 어떤 예상 매출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게 되고요. 중요한 거는 왜 안 했지? 지금 반도체 업황 엄청 좋은데라는 이제 이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그 이유가 추가로 20, 30대를 주문하지 않아도 TC본더를 주문하지 않아도 현재 수준 가지고 현재 설비 가지고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HBM이라든가 이런 뭐 범용 DRAM들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 SK하이닉스가 판단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생산성과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수율이 그만큼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SK하이닉스의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HBM4가 내년부터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의 TC 본더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된 TC 본더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 HBM4용 또 그 다음 버전인 HBM4E용, 그러니까 이제 6세대가 아니라 7세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 6세대와 7세대용 HBM을 위한 장비 발주, 이 TC 본더 또는 그 이에 뭐 플럭스리스 뭐 본더 뭐 이게 얘가 좀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 본더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이 두 회사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 TC 본더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지금 이미 HBM은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장비 발주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사가 오늘 시장에서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 되겠죠. 하나세미텍의 모회사, 그다음에 한미반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빈익빈 부입 현상 엊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예 제목을 참 잘 달았네요. 빈익빈 부입부 4,000P 시대. 네. 자, 왜 빈익빈 부입부 벌어지는지 기본적으로 뭐 대형주, 중소형주,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이미 다 말씀드려서 뭐 잘 이해를 하실 거고요. 표를 한번 보시죠. 오늘 이제 이데일리에서 가져온 기사는 이겁니다.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가중형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수를 계산하는 이 산정 방식입니다. 이런 형태의 ETF와 동일 가중형 ETF와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ETF와 동일 가중형 ETF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코스피 200 시가총액 가중 ETF는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16%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코덱스 200 상품이지만 코덱스 200 동일 가중 ETF 상품은 삼성전자가 0.6%, 하이닉스는 0.7%밖에 비중이 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가중이라는 거는 비중을 같이 해서 구성 종목들을, 그러니까 200개 종목들을 다 나눠서 이제 주식을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얼마나 ETF 상품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고 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 차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동일 가중의 ETF 상품이 이게 이제 그 출시가 된 배경은 뭐냐면, 이게 시장의 큰 변동성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만들어낸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냥 코덱스 200이 주가가 막 변동을 많이 해서 어떤 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30% 올랐다가 다시 한 30%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사실 수익률이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근데 동일 가중 ETF는 들어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다른 종목들과 비중이 같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수익률이 좀 더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0%지만 동일 가중 ETF는 2, 3%라도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동일 가중 ETF가 출시가 상당히 좀 많이 됐었는데, 최근처럼 특정 종목 이렇게 뭐 집중해서 가는 상황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그러면 여기 지금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때문에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동일 가중 ETF를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 사거나 이러시지는 않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표를 가지고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불장인데 60대 엄마 웃고 20대 아들 울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표를 바로 한번 보시죠. 이 보면은요, 성별 연령별대로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을 가져온 겁니다. 자, 1등이 누굽니까? 이게 사실 상상이 저도 잘 안 됐는데 60대 이상 우리 여성분들이 26.9%로 가장 수익률 1등을 차지했습니다. 2등이 40대, 그것도 여성, 3등도 50대 여성, 4등도 30대 여성. 뭡니까 이게? 5등도 20대 여성입니다. 이게 다 여성이에요. 1, 2, 3, 4, 5등이. 그럼 보단 보세요. 60대 남성 6, 그다음에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되죠. 자, 그걸 이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하면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높았고
나이가 젊은 남성들의 수익률이 최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대 이상 여성과 1등과 꼴찌와의 차이는 무려 8%포인트나 납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나옵니다. 회전율이 제일 높았던 게 이제 회전율은 이제 주식을 제일 많이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 남성들이 다 앞에 있죠. 여성들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30대 여성이 회전을 제일 덜, 그러니까 주식을 제일 덜 사고 파는 경우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우량주, 주도 업종, 그다음에 잘 안 팔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반면에 아까 남성들 것도 보셨으면 또 남성들이 이번에 주식을 샀던 특징을 하나가 또 보면은요. 레버리지 상품을 남성들, 특히 젊은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자주 사고 팔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유가 남성 그리고 조금 더 젊은 남성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나이가 많은 여성들보다 훨씬 더 떨어진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 얘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는 인내심과 그다음에 장기 수익률 이게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60대 투자자들, 60대 여성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60대 여성들이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했고 그 종목들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아주 관심 있는 그런 기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 바로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회담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D-Day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브리핑을 전해드릴 텐데요. 한눈에 미리 알아보는 한미 정상 이모저모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이고 이번 주가 정상외교 슈퍼위크입니다. 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그리고 오늘 11월 1일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일찌감치 경주에 도착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은 정말 이 단순한 외교에 대한 회담이 아니라 무역과 관세 협상 그리고 안보 동맹의 재정비 여기에 이제 첨단 기술 협력까지 더해지는 굉장히 중대한 자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브리핑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1박 2일 형태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죠. 자, 일단 에이펙과 연계된 것이 주목이 되고 있죠. 위치는 당연히 경주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보문단지가 유력해 있는 상태입니다. 양국의 정상회담이 1대1로 일단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1대1 회담은 사실 거의 뭐 지금 나오는 전망에 따르면 노딜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만약에 회담이 끝난다면은 확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EO들의 오찬이 있을 예정이고 또 여기에다가 공동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착 속에서 톱다운 방식의 돌파적으로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미중 정상회담, 북미 접촉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가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의될 핵심 의제를 지금 5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역 관세입니다. 한국산 수출품 관세율 조정, 아마 이 부분이 거의 핵심 담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미국 쪽에서 요구한 대규모 투자 요구, 저희가 모두 다 아는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투자 요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뿐만이 아니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 역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태 지역의 안보 협력 등에 관한 안보와 방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AI를 필두로 해서 전력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거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원전 쪽도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원자력 연료 재처리 부분, 여기에 이제 이것을 포함해서 에너지 경쟁 협력 이슈도 거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기술과 공급망 부분도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배터리 희소금속과 또 공급망 협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특히 미국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한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기술 협력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율의 포인트가 어디에서 맞춰질지가 핵심 포인트고요. 외교적인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또 만납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자 외교의 영향에 대한 분석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해석을 내놓는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동맹의 확장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보적인 동맹은 계속해서 이어온 두 나라인데도 최근에 들어서 기술 동맹이라던가 경제적인 동맹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열리는 회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경제 동맹으로의 전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무엇보다도 투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르죠. 이 3,500억 달러, 지금 미국 쪽에서는 현금 지분, 선지급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과 보증 방식을 현재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율이 맞춰질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외교의 시험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만큼 현재 중요한 시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연쇄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한국이 과연 이 한미 중에 외교적 입지, 조정 능력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 브리핑을 더불어서 이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텐데요. 분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도 반도체죠. 무역 리스크가, 이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에는 수출과 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겠죠. 이에 따라 주가 상승이 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현재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 자동차 쪽도 사실상 미국 내 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에는 수출 회복과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소재, 공급망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또 협력이 강화되면 사실 소재 부품 쪽도 중장기 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방위 조선업도 안보 이슈가 약화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반면에 또 동시에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병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증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2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자, 회담 결과가 합의가 될 경우에 이 부분이 될 경우에는 증시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협상이 난항이 되거나 불확실성이 증대할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종합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마켓 비하인드 이 조희준 생크션랩 대표 모시고 함께 깊숙한 이야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고요.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서 11월 초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게 역시나 단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 회담인데 네. 특히나 시 주석은 한국 방문을 11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 외교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번 외교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트럼프 2기 체제가 만들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물론 뭐 G7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네. 다자 외교 체제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기념으로 지금 동남아도 일본까지 뭐 쫙 순방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 본격화된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본격화된 트럼프 외교 전략, 그 트럼프 그 내부에서는요, 이거를 턴베리 체제라고 부릅니다. 턴베리가 어디냐면 네. 턴베리가 어디냐면 스코틀랜드 턴베리를 말하는데요. 거기서 EU와 미국의 무역 협상이 맺어졌습니다. 네. 그 무역 협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과거 마셜 플랜, 역 마셜 플랜이라고 트럼프 주변에 특히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을 다시 도와주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렇죠. 어찌 됐든 그런 시대로 바뀌었고 그거를 지금 일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지금 오는 거잖아요. 각종 투자나 뭐 도요타가 또 100억 달러 또 추가 투자한다고 하니까 도요타 자동차 사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쇼도 해주고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자신의 외교 전략, 경제 전략, 그다음에 안보 전략을 전 세계에서 좀 제대로 내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아마 공인까지는 아니라도 자신의 이제 힘과 새 바뀐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려는 그런 계기가 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 그런 미국인데 뭐 사실상 네. 이것도 1위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행보들이 가능한 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아직까지도 예. 미국의 위상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체제에서는 사실상 첫 아시아 순방인데 어제 또 이 다카이치 총재와 일본에서의 회담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게 끝났거든요. 뭐 이제 다카이치 총리 측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을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네. 이어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시 주석까지 만났을 때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지 미국 내 지지층에게는 과연 또 정치적 메시지가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는 새로운 황금 시대가 열린다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띄워주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을 보면 이 상황을 관리하려는 거지 여기서 플러스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려는 게 지금 일본의 전략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현상이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한국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국의 지지층들에겐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강한 미국이 돌아왔다. 네. 그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나 이거 자신의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돼서 건가요? 미국이 다시 존중받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런 세계 정상들의 어떤 립 서비스부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네.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협약을 통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내세우면서 마가지층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 쇼맨십 측면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좀 계산을 많이 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총리 측에게도 뭐 재패니스백 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런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 마가 메시지도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바로 드디어 오늘 방한 일정을 앞두고 있죠. 이제 방한의 핵심 일정 이후를 좀 보자면 가장 먼저 오늘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계획이고요. 바로 이제 내일이죠. 10월 30일 목요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11월 11일 토요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제 그 뒤로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역시나 오늘과 내일 일정이 가장 핵심 일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발신되는지 그리고 무역 합의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에게 관심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본다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여기는 뭐 또 경제 채널이니까 증시에 포커스를 맞춰 보면 오늘 좋죠.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고 국내 정시가 움직이고 미중 정상회담을 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움직이는 뭐 빅 이벤트들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우리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이제 릴레이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가지고 네.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제 안미 경중은 사실상 지금까지 끌어오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조금 더 스탠스를 강하게 서는 발언들을 이어 나오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게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미국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서는 게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발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쟁점이 바로 우리와 미국과의 사이에서는 관세 그리고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인데 이게 사실 현지 시각으로 27일이었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 합의를 타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결판이 완전히 나는 것은 이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뭐 말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지금 공통된 한국과 미국 쪽의 발언이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협상을 완전히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서로 양측에 뭔가 깜짝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있는 사이에 또 계속 양측이 계속 협상을 할 가능성도 높고요. 네.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그 계기가 만들어지고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만나면서 바로는 발표가 되지 않더라도 이 만나는 계기 안에 서로에게 어떤 인상을 갖느냐를 가지고 또 나중에 그렇게 협상에 영향을 미쳐서 네. 우리 생각보다 좀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또 새로운 깜짝 카드 선물이 밤사이에 있었죠. 이제 뭐 젠슨왕 CEO가 GTC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국민들을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발표를 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상당히 키웠는데 이것도 약간 트럼프 쪽에서 좀 포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약간 생각도 드네요. 이어서 이제 바로 30일 내일인데 이제 2019년 이후로 거의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대표적인 핵심 의제가 제가 보니까 이제 펜타닐과 대두, 히토류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완전 타결보다는 현재 휴전 상태를 조금 더 이끌어갈 쪽에 좀 더 방점을 찍히겠죠. 그럼요. 완전 타결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났을 때도 그때 오사카에서 G20에서 만났나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서로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불에 대한 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고 했는데 그런 거를 다 거기서 우리 그런 거 없고 이제 잠시 휴전한다는 취지로 다 말을 했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만약에 협정으로 맺어지는 건 그 다음 해에 이르러서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진핑도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1기 때 지금 참고할 게 1기 때밖에 없어서 그런데요. 1기 때로 돌아가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처음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엄청 환대해 줍니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2017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회담 마지막 날 트럼프가 뭘 하냐면 시리아에 군함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이요? 예, 그게 오바마 때도 중국이나 뭐 이런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에 결코 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마치 보라는 듯이 시진핑 앞에서 그런 걸 하고요. 마지막 만찬장에서 그런 네. 걸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트럼프의 이런 깜짝 행동이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당해온 사람이거든요. 내성이 생겼군요. 예, 마찬가지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도 아마도 제 생각이라면 여기서는 뭐 말로 엄청 띄워주고 하면 말의 잔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는 단순히 그냥 합의해서 휴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펜타닐 때문에 부과된 20% 관세를 10%까지 깎아주고 거의 그래서 절반 인하는 거죠. 지금 중국이 물고 있는 전체 관세가 한 55% 되는데 그걸 45% 내려준다라는 합의도 나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환대했다가 다시 어떤 강력한 압박에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요. 시진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히토류 문제 이런 것도 이번에 아마 합의를 해서 그 히토류 수출 통제를 중국은 1년 유예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도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유럽과도 중국이 그 비슷한 거를 했었는데 네. 유럽이 히토류 수출을 한 140건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실제로 중국이 허가한 건 한 10몇 건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틀어 막았네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좀 말씀 주신 대로 에이펙을 앞두고 양국에서 이제 뭐 장관급 인사들도 좀 압박 방식을 서로 버리자, 에이펙 전까지는 좀 조심히 넘어가자 이런 식의 발언을 이어나가는 조심스러운 신중론 접근이 좀 보입니다. 과연 그게 에이펙이 끝난 이후에도 좀 이어질지는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약간 물음표가 띄워지고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중국에는 뭐 휴전을 약간 악수를 건네면서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좀 관세적인 압박을 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미국 우선주의적인 시각이 두드러지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나.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생각이겠죠?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관됐습니다. 때로는 적보다 친구가 더 나쁘다라는 표현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가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낸다고 할 때 늘 가장 먼저 사례로 드는 게 일본,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말잔치에 그냥 속아서 되면 안 되고요. 그냥 늘 말하는 겁니다만 저는 저기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을 한 4년 해봤는데 그때 미국 상원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을 인터뷰할 때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을 봐야 트럼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잊고 있지만 2017년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을 했었죠. 네. 그때 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또 어떤 압박을 할까. 정말 정말 특히 그때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야유가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 당시 국회 연설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 연설 중에 가장 명예연설로 꼽혔습니다. 굉장히 한국을 띄워주면서 그다음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띄워주고 그리고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띄워주고 라고 그러고 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하고 갑니다. 우리가 우리는 폭차필에서 싸웠고 우리가 전진하다가 38선에서 휴전선에서 멈춘 다음에 우리의 기적이 끝났다. 그리고 기적이 끝난 북한을 봐라. 그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인권 탄압과 이런 게 있느냐라고 정말 명연설을 하고 갔는데요. 네. 그 뒤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여기 오면 또 한국을 굉장히 띄워주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 또 기업인들도 투자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 말로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행동을 봐야 한다. 정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뭐 현지 시간 27일 이것도 그냥 말이긴 하지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러 북한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는데 뭐 북한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해상에서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약간 도발로 응대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미국과 북한 간의 이 판문점 회동,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대답을 한 걸까요?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넘어가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던 그때도요. 네. 사실은 쉽지 않았고 북한에서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CIA의 아주 고위급 직원이 직접 판문점으로 가서 거기 있는 북한 병사에게 너 캠코더 갖고 있지, 나 찍어. 네. 라고 한 다음에 나 CIA 누군데 너희들 협상에서 나 보지 않았느냐. 우리 진짜 진지한데 협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네. 그 캠코더를 든 사람이 진짜 평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보고 이제 그쪽에서 다시 협상해서 그 북한 내부에서 다시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어떤 깜짝 쇼를 하기 위한 그런 빌드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미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게
지금은 뭐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또 같이 잘 될 수 있는 이런 그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예측 불가와 예측 불가의 만남, 이번에 과연 깜짝 회동이 성사될지 남북 경협주들 흐름 계속해서 보셔야겠고요.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 에이펙의 순방의 성과를 과연 어떻게 좀 미국 내 자국 국민들한테 선전을 할지 이 점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우선은 뭐 한중일 삼국을 대하는 태도가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좀 크게 바뀔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이 에이펙의 성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중국도 돈을 더 내고, 대두를 사고, 일본도 한국도 우리 물건을 더 사고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가의 그냥 전도사의 모습으로 이게 이렇게 퍼졌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트럼프는 이 해외 순방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이 약간은 정치적으로서는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요. 이 말보다는 행동을 봐라. 오늘 좋은 메시지 주신 이 조희준 생크션 대표 여기에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에이펙 정상회담 앞둔 다양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